일단은 잡지에 대한 소감과 글에 대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조금 어떤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한국에서 흔치 않게 이제 기후와 관련된 솔루션, 특히 이제 기술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좀 기치를 올 초에 좀 내걸고 그 영역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실은 기업에 계신 분들과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본시장의 사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주로 얘기를 이제 해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해왔던 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직업인의 차원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역할로서의 생각들과, 그리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갖게 되는, 그냥 한 명의 시민이자 개인으로서 이렇게 갖게 되는 좀 복잡한 이제 생각들이 사실 있는데, 그 두 개가 당연히 일정 부분은 뭐 이렇게 아예 맥락이 좀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충돌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두 관점이 좀 둘 다 담길 수 있는, 뭐 이게 제가 그 두 관점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 직업인으로서의 말에 그 메시지에 충실하느라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사실은 말하자면 이야기하거나 풀어놓을 자리가 잘 없는 편인데, 이 잡지를 통해서 좀 그런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과 제가 직업인으로서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같이 놓일 수 있어서, 그게 이 잡지에 글을 보태면서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가 앞으로도 좀 그런 방식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이게 첫 창간호였으니까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개개인들이 좀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좀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임팩트 투자자로 일을 하기 전에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좀 사실 약간 회피해왔던 사실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나 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져서 막 바다에 컵으로 물을 뜨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거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약간 정보를 차단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런 보통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 오히려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차단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어쩌면 이제 임팩트 투자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영역 안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는 너무 커다란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 문제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은 저도 좀 공부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오히려 공부를 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생기면서 이제 거기서 생긴 효능감과 모티베이션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도 좀 더 몰입하게 되고, 주변과도 얘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이제 그렇게 네, 그렇게 좀 네, 정상이라고 하네요. 네, 정상이라고. 네, 정상적으로 그런 경로를 제가 좀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일단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글을 쓸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오면서 약간은 그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효능감과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었던 방식을 좀 복귀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문제가 너무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약간 가늠이 안 되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별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기 위해서 그 회사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회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큰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나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좀 막막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좀 있었는데, 이제 좀 이 말하자면 그 510억 톤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사실은 좀 무리하게 단순화를 하는 면도 있긴 있죠. 단순하게 산술적인 합산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좀 일부러 좀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지도를 그려서 이 커다란 문제를 말하자면 여러 개의 사고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로 쪼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 510억 톤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탄소로 치자면 동일한 510억 톤이지만 어떤 식으로 그것이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하자면 어떤 10억 톤은 조금 더 쉬운 문제고 어떤 10억 톤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이제 이런 좀 다른 종류의 색깔과 질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510억 톤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문제들로 쪼개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정보랑 사고를 좀 정리하고 나니까 여전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좀 그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막막함,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 같은 것들이 조금 해소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을 통해서 좀 그런 식의 좀 기계적인 단순함을 통해서 이게 손에 잡히는 문제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임팩트 투자자라고 하는 포지션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사실은 인류가 어떤 소비와 행동의 교정을 통해서 이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낸 너무나 성장 지향적인 시스템을 잘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그런 낙관적 전망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어쨌든 경제 발전이 만들어온 삶의 질의 개선, 지금의 선진국이 누리는, 근데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그 사다리를 이제 타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일정한 이제 그 시스템 전환에 대한 약간의 회의와 시스템 전환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기술의 접근성에서에 대한 공정의 개념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꼭 이상적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을 기술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종적으로 유일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이제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연히 제가 클라이밋 테크 이제 기후 기술의 영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쓴 글 역시 그 510억 톤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문제를 쪼개어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에 있고, 이제 그렇게 글도 쓰여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후위기하고 관련해서 워낙 잡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뭐 이제 펀딩 같은 걸 받아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취지도 좋고 그런 내용 담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어떤 차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의 색채를 갖기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주제가 기후와 마음이다라고 하길래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 그래서 마음? 어떤 마음일까? 약간 이런 이제 궁금증과 함께 사실은 저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어요. 이게 특히 바람과 물이잖아요. 개간지 제목이. 바람과 물, 이게 뭔가 떠다니는 느낌. 주제도 이제 기후와 마음. 그래서 의원이세요. 사실 걱정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사를 주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장님이 저한테 묻지도 않는데 계속 간섭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그런 생각들은 다 기후였죠. 그리고 이제 저도 글을 쓰면서 제가 그 고민 상담을 하는 컨셉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그 글을 쓰는데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졌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나의 마음이. 그거는 사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 저의 정체성이 이런 글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제일 좀 괴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군가 기후위기라는 주제 아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혹은 함부로 저 나름 진지하게 말한다고 해도 어떤 팩트들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전문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고, 그 다음에는 다들 결국 되게 우울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그런 글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주제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답답함과 어떤 절망감을 늘 마음속에 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를 내가 쓰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됐었어요. 이게 좀 과거와 지금의 차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후나 또 환경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근래에 그 새벽이 생추어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보드미 활동을 4월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분들이 되게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같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되게 무장되어 있고 어떤 신념 아래 이제 뭉치는 그런 분들인가, 내가 가서 야단이나 맞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갔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큰 일을 해내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제 생추어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히 새벽이는 종돈장에서 이제 구조를 해서 이제 좀 자유롭게 해방된 공간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곳인데, 그곳에서 뵌 분들이 보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 개인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후운동의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계속 있었던 질문, 그러니까 네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저 자신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왔을 때도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의 뭐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정말 어떤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분명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고민, 뭐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내가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랄한 문체와 희망을 거듭 얘기하는 어떤 태도로 극복해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부분에 제가 이번에 다룬 질문은 다이어트 혹은 운동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계속 먹는데 이것을 끊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만큼 나한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질문에 제가 답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풀면서 단백질에 대한 어떤 미신, 되게 자본주의적인 미신에 대한 이야기랄지, 그리고 사실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거기 있는 단백질 몇 그램, 뭐 탄수화물 몇 그램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난 모든 환경의 총합으로서 우리가 뭐 항생제를 먹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죽어있는 시체를 먹는 것이기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짚어보았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는 날씨다에 있는 어떤 문장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육식주의자의 반대말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고기를 덜 먹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지금은 고기를 먹고 있지만 고기를 줄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가 저는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재현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되게 답답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가 쓰는 코너가 지면이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 하단에 고민이 있으시면 이제 이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없으면 다음 개간 9월 달에는 이제 사라질 운명의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잡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이 잡지를 제안을 주셨을 때 마음이라는 말이 저는 오히려 더 되게 강하게 이렇게 뇌리에 팍 박혔고, 왜냐면 제가 요새 운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게 출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뭐든 다 그럴 것 같은데 이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그 이슈를 이야기하거나 그 이슈에서 나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이제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단체를 시작했을 때는 제 머릿속에는 100% 이슈밖에 없었어요. 이슈랑 어떤 문제, 뭐 어떤 주장,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만 굉장히 가득 차 있으면서도 1년 정도는 무슨 불도저처럼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몸을 움직여도 불편감도 없고 피로감도 없고 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동물해방물결도 여기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활동가들이 상근 비상근 합쳐서 6명이고 그 책방하고 풀무질하고 두루미 출판사에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이제 그 공간에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왔다 갔다를 하는 건데, 그렇게만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저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저부터도 뭐가 안 되면 굉장히 지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개인 스스로 약간 공감 능력이 높으니까 동물권 운동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료 활동가들에 대한 그 공감도 굉장히 버리지를 못해서 어떨 때는 되게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날카롭게 해야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마음들을 저는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 보면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수행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주 일순간 현타가 왔지만 역시나 다른 분의 어떤 되게 신과 같은 그런 조율로 인해서 저까지도 우리 둘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고 왔어서 지금 제가 이 잡지에 썼던 그런 내용들도 결국은 다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잡지에 나왔던 이제 제 번아웃을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그 2명의 숙련되고 배짱이 두둑한 동지분들께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 읽으면 이지연의 20대를 다 알 수 있다 하면서 권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좀 두서없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되게 이슈적으로만 보면 결국엔 모든 동물의 해방, 제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동물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인간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살상하는 행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인식이 되고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동물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물론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변화를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치중하고 있는 운동은 여기 그래도 나오지만 육식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탈육식 운동과 그 운동의 어떤 종착지로서의 비거니즘
사람들에게 많이 설파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비 수준이 굉장히 줄었고 업계도 복잡하지 않고 바로 지금 개도살금지법도 지난번 국회부터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제 요새는 사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지금 재은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잘하고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나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채웠을 때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아서 그런 도전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번 잡지에 나온 글에 담지 못한 부분이 이제 그 인터뷰하고 나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 네. 근데 그때 했을 때가 딱 이제 올해 어떤 아웃풋들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요즘이 딱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중간 결과물이라도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생추어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천에 어떤 분이 똑같이 개도 불법으로 사육하시고 이제 옆에서 소도 무단 점유를 해서, 이제 무단 점유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기서 사실 가축을 사육하면 안 되는 구역인데 이제 허가는 다 받고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똑같이 사육되던 소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작은 단체고 소 생추어리, 이렇게 너른 들풀에서 뛰노는 소들을 15명의 소들을 다 뛰놀게 할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한데,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주 대략적인 청사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확실히 담보된 게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나가야 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다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동물해방물결의 사훈을 큰일은 그냥 해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 않은 길은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동감을 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동기를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길을 트는 게 오히려 저는 요즘에 동물 해방이라는 그 어떤 대명제보다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제 글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잡지 전반에 대해서는 이전에 또 주신 말씀하고 되게 동감해요. 어떤 기후라고만 해도 동물권도 동물권인데 이렇게 이슈가 되게 큰 틀에서 동물권, 이렇게 기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 다 굉장히 다양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필진들 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 동물해방물결의 대표긴 하지만 운동을 한 연차 수가 아주 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5년 차가 되긴 했지만 되게 뚫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도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글을 실을 수도 있었다는 게 되게 감명이 깊고, 그래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건축가 남상문이라고 하고요. 뭐 설계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틈틈이 글도 쓰고 있습니다. 뭐 보통 이 탄소 얘기를 할 때 탄소 배출의 책임이 뭐 철강과 석유화학 크게 보면,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한 20년 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건축학 그 수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디자인도 있고 뭐 구조나 뭐 재료나 시공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환경 관련된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환경 수업, 친환경 건축 수업의 자재가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문 공부하는 건지 이게 공학 공부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이제 교재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환경 건축 수업이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학교 수업 중에. 모두들 이제 다 자고 있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보통 어떤 문제를 푸냐면은 우리나라의 위도에 맞는 그 창문의 차양의 길이와 깊이를 구하라. 뭐 그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들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게 2000년 정도의 일인데, 제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친환경 설계팀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설계팀에 들어갔는데, 가서도 일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마곡 서울식물원 프로젝트하고 뭐 첨단 에코에너지 공공기관 연구소 건물이나 넷제로 하우스, 뭐 삼성물산에서 하는 그린투모로우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이 아이템 경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에는 친환경 기술을 30개 적용했어. 뭐 이런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개 했는데 너네 40개 했네? 막 이러면서 아이템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고성능 단열재, 뭐 삼중유리, 뭐 열회수 장치, 뭐 이런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이템을 계속 늘리는 경쟁, 현상 설계에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공학적인 측면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이나 집을 기계나 좀 사물처럼 생각하는, 취급하는 그런 것이 컸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그린워싱이란 말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2007년 이제 그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나라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미래 산업이라고만 생각했지 뭐 그 이상의 접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과 같이 그린투모로우라는 이제 탄소 배출이 제로인 넷제로 하우스를 설계를 했는데, 그 건물이 공사비가 당시에 뭐 평당 1,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주택 설계가 평당 한 500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주택 시공비가 5억이라고 하면 10억이 드는 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20년이면은 거기에 들어간 뭐 태양광 패널, 태양열 패널, 뭐 지열 히트 펌프 모든 게 이제 수명을 다해요. 단열재나 뭐 이런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은 설치하는 날부터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은 이미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단열재도 이제 기능을 못하고 태양광 패널도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수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기술로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기후 특사가 BBC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육식 같은 것들을 바꾸지 않아도 그 미래 기술로 충분히 그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기술 관료나 정부에서는 기술을 맹신하는 경향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쓴 글의 내용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 도시 구조,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최근에 컴팩트 시티라든지 도시 재생, 뭐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뭐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시민사회에서 그 공감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기업들을 이제 견제하고 좀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들이 가만히 그냥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이번에 신공항 제주도 가덕도도 있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개발 성장이라는 이제 이유로 그런 것들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또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 자리도 이제 그래서 이 바람감을 또 그래서 만들어졌겠죠. 이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또 부족하지만 필자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한 자리 모시기 역시 어려운 편집이었는데 줌으로 만나고 주로 모여도 한두 명이 빠지고 이제 오늘 전원 출석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한 분씩 그 어떤 마음으로 잡지를 만드셨는지, 왜 이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짧게 5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소개도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옆에 계신 편집인, 한윤정 편집인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잡지를 갑작스럽게 만들게 됐고 한 6개월 안에 이렇게 뚝딱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으로부터 가장 감사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과연 잡지를 만들 수 있을까? 텀블벅에 올렸을 때 누가 사줄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밤에 12시까지 계속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올라갈 때 뭔가 이제 힘을 주셨던 그런 분들이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사주시고 또 행사에 신청해 주셨는데 또 직접 오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필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이제 크고 복잡하고 아까 이제 재현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인류 최대의 난제다. 지금까지 인류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저희는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전문가 아니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인 건 확실하고 더구나 아이들의 문제고 해서
다 같이 얘기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좀 배우고 느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기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수많은 그 협상과 뭐 정책과 전략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일부의 그런 문제를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워낙 정말 복잡하면서 어리석으면서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과 관련해서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과 재량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건 기업인이건 정치가이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문제로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그 주제어로 했던 마음처럼 마음이 열리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금방 생각보다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판매 전략이기도 했지만 12호라는 거를 저희 내부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할까 말까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호까지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12호 낸 다음에 너무 잘 돼가지고 또 계속 내야 되는데 괜히 12호만 낸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3년 동안 다 같이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 이야기나 해보자 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제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일 걱정했던 점은 정말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하나의 잡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론은 만들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될까봐 걱정을 12호에서 어떻게 끝내나 걱정을 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갑자기. 다음 이제 장윤석 편집위원님도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이라는 곳에서 그 베트남에 지어지는 석탄 발전소를 막는 활동가로 있고 이제 평일에는 녹색전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편집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글을 한 편 썼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 같이 하자고 선생님께 제안을 받았던 맥락이 저기 먼 곳에 지어지는 석탄 발전소를 막는 여정이 되게 험난하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기성세대 혹은 어른 혹은 이전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다음 세대의 활동가들과 이제 지금 어쩌면 미래 세대라고 부르는 그냥 활동가들 혹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이제 저에게 손을 건네주셨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으면서 되게 참 귀한 건네미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활동가들 혹은 많은 어떤 이제 움직임들이 보통 고이는 데 비해서 저희 잡지 바람과 물 잡지는 정말 이게 고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넓다, 그리고 참 폭넓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기후 활동가 혹은 이제 지연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해방을 외치는
이제 생태 환경 혹은 그 외의 활동가들을 어떻게 이 잡지가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을까는 이제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편집팀에게도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른 녹색 평론 같은 이제 어쩌면 좀 전통적인 잡지에서 가지고 가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혹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여기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글만 실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고 그냥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소리를 발굴하고 어떤 장면들을 기록하는가 그리고 되게 급진적이고 되게 실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넣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번 호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활동가의 글과 그리고 제가 글을 가장 마지막에 냈는데요. 편집위원인데 무책임하게 얼마 전에 정부가 했던 정상회담 피포지장에서 동대문 앞에서 했던 단식 농성장을 지키면서 이제 며칠 새고 이제 글을 마무리해서 퇴고도 못하고 이제 보내면서 농성장에서 글을 맞춰서 보내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되게 이제 많이 했습니다. 아마 다음 차시에 이제 시를 목소리도 이제 그런 어쩌면 되게 치열했던 혹은 많이 다쳤던 혹은 상처가 많았던 장면에서 목소리들을 조금 옮겨보고 싶다는 게 편집위원으로서의 제 마음인데 네, 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에코사이드라고 부르는 생태 학살이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어쩌면 재현주 선생님과는 되게 좀 이상하게 조금 다른 면에서 기업을 좀 보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저지르는 이제 어떤 되게 잔악한 혹은 피바른 장면들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개 하나의 사업 혹은 투자 포트폴리오 혹은 어떤 프로젝트 자체에서 이게 에코사이드 차원으로 이제 넘어왔을 경우에 이게 범죄의 차원으로 이제 어떤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것이나 혹은 신공항을 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불릴 때 그것을 이제 대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까 이지연 스님 말씀에서도 제가 느꼈던 포인트인데 한번 잡아버린 손을 놓을 수 없는 장면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저 또한 베트남에서 있는 어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 그 옆에 되게 굉장히 고통받는 막 밀양과 홍천 같은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곳의 주민들이 손을 잡고 있는 듯한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묘한 감정이고 앞으로 이제 12번이 호에서 이제 그런 잡고 있는 과정들을 놓지 않는 과정이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일관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고민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하게 목소리들을 쭉쭉 내주셨지만 근데 이 목소리 속에서 질문들이 서로 글들이 충돌하기도 하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부는 어떻게 봐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고 기술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덮어놓고 비판할 생각도 없고 균형 잡힌 시각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근데 어떤 중간 값으로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드는데 이제 재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10억 톤으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숫자로 계산하는 법이고 하나는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는 방식인데 먼저 숫자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중간중간 나왔던 이제 건축에서 하나 이제 지었던 부분에서 탄소량을 뭐 몇 톤 혹은 1년에 뭐 한 많이 잡아봤자 한 100톤? 1000톤? 약간 이렇게 단축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 하나의 시를 예로 들면 인구 10만 명 도시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이 고작 50만 톤인데 석탄 발전소 하나가 600만 톤이니까 거의 12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한 해에 7천만 톤이니까 이건 또 과천시라는 하나의 시에 비하면 진짜 한 200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갭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글에서 짚었던 하나의 장면들 자체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까 삼성물산 이제 탈석탄을 하고 같이 이제 넷제로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이제 있는 어떤 선한 혹은 우리 마이너스 자체가 한쪽에 짓는 석탄 발전소 강릉과
베트남에 짓는 것으로 가뿐하게 상쇄돼 버릴 때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숫자로 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혹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사람 존재들을 되게 급속하게 파괴하거나 혹은 생명을 앗아내가는 장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그 이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벌금이 걸린 마음 혹은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팀이나 사람들 같이 있는 동지들을 이제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 이제 저희에게도 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도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에게 벌금과 소송이 걸려 있는 포스코에 걸려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이것을 쌓아가는 과정 혹은 이것에 저희가 혹은 이 잡지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말하는 가치로 우리의 정당성을 가져가는 과정 자체가 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올라간 법안처럼 이제 생태학살 법안으로 이 기업들이 저지른 석탄발전소 같은 죄들이 처벌받을 수 있고 그것이 죄로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죄로 불리는 차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는 어떤 좀 손을 맞잡은 좀 평화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과학잡지 중에서 그 과학동아라고 있는데 거기에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제가 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좀 돌아본 계기가 제가 처음에 과학기자를 선택한 진로를 선택했던 그 직업을 선택하는 계기 중에 기후가 있었어요. 여러 번 기후 관련돼서 그 기후 변화를 과학의 논쟁점에서 확실한 것으로 올려놓고 또 국제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이클 시나이더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기후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짧은 글을 읽고선 진로를 선택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비록 과학과 기술에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환경과 생태와 기후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그 한 기충이라도 뭐 과학과 기술 관련된 기충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편집위원들 말씀에서 느끼셨듯이 어느 한 분야 또는 어느 한 일군의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구석구석의 분야와 사람들이 다 같이 환경과 생태, 기후를 좀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지 작은 변화라도 좀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처한 환경과 생활과 습관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나 기술을 하시는 분들, 기업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또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또 그것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그 동력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그것이 그 외에 개개인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또 나가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한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재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마음껏 논의하고 때로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좀 이걸 마련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느끼고 그게 저희 고민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세련되게 또 이렇게 모이면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무리가 네, 그래서 12호라고 하는 숫자가 3년이거든요. 제가 3년 동안 과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는 못하겠죠. 그건 지구상에 있는 누구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한국에서의 그 분위기는 기후나 생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만큼 이 실제 절실함에 비해서 절실함이 못 느끼는 분위기가 강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언론 쪽에 있고 기후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하는 그런 분야의 그 기자임에도 불구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할 때 영국 언론들은 매일같이 여러 건의 기후 관련된 또 환경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요. 정말 시콜콜한 것까지 다 써서 계속 겁을 줘요. 요번 글에서 또 박혜진 평론가 글이 그래도 흥미로웠는데, 굉장히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공포를 무디게 만드는 역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 기사를 뺍니다. 그래가지고 더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되게 식상한 얘기 취급을 받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저희 잡지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그런 분위기에 좀 반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이 가감없이 쏟아지고 논의되고, 그래서 좀 거칠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좀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스타트업 유닉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먼저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기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뉴스레터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하고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지를 제 친구들이 그냥 알아들을 법한 언어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희진 편집장님이 함께 해보자고 하셨을 때 저한테는 이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이 되게 챌린징했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자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꽤나 수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글을 썼었고,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반응해 라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쌓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했었는데, 이제 잡지는 너무 올드 매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서점에 갈지도 모르고 어떤 책 옆에 이렇게 놓여 있을지 모르고 결정적으로 누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챌린징했던 그런 도전이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북토크에서 이 잡지를 읽어보시거나 앞으로 읽을 예정이신 분들이 이렇게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이게 필진분들에게 질문 너무너무 저도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거든요. 여러분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따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지에 함께하게 된 그런 마음은 그 정도였고,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과 그리고 이번에 주제였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약간 환경에 그냥 관심이 많고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그걸 꽤 어른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사실에 약간 분노와 조금 비관적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울하고 화가 나고 왜 나 어렸을 때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모범생이었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몰랐지? 그냥 저는 그 절약 캠페인 물 아껴 쓰자, 그 수도꼭지 잠그자 이런 캠페인이 제가 받았던 환경 교육의 다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내가 몰랐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분노,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했지만 이번에 이제 마음에 대한 글을 저도 필진으로서 쓰게 되면서 사실 되게 우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한없이 비관적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제 마음이 진짜 하루에도 비관적이었다가 낙관적이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이 글을 쓰면 3명이 좋아요를 누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낙관의 마음이 있었기에 사실 그런 비관적인 글들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환경 문제를 접하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도구인 글로써 풀어냈을 때는 되게 심각하고
딱 각부터 잡고 뭔가 숫자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막 약간 팩트로 이렇게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제 개인 블로그만 봐도 그러면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막 좋아요가 1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실험을 했죠. 뭔가 제가 이제 그냥 뭐 20대 여성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 그러면 뭐 똑같이 뭐 탄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시작한 탄소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어그로를 끄는 거죠. 제목에서부터 어그로를 끈다거나 사진부터 좀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사진을 올려놓고 맨 밑엔 기후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 친구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밥 먹으면서 내 얘기 들어줄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비관과 낙관의 줄다리기에서 나름대로 떨어지지 않고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잡지가 저한테 되게 도전적이면서도 재밌었던 이유도 되게 다양한 직업, 뭐 나이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고, 아까 그 임단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전문가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게 사실은 되게 일상적인 글이 되지 않았나? 일상적인 잡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쁘고 여러분들의 말이 많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잡지 디자인한 디자이너 이지선입니다. 저는 출판사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 10년 넘게 단행본 위주의 디자인을 해왔었고요. 잡지를 디자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를 편집장님이 먼저 섭외를 하셨을 때 왜 저일까? 제가 뭔가 환경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고 뭔가 SNS나 개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서 환경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 추정하는 거로는 이 잡지가 여러 목소리를 많이 모아서 내보내는 만큼 전달력이 좀 더 커야 하고 어떤 실험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읽힐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유 외에 제가 이걸 왜 하고 싶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저 굉장히 촌사람이거든요. 한 9살 때쯤인가까지 소목장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이 소를 키우는 목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좀 평생 매료되어 있는 풍경들이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풍경이 아침에 나갔을 때 엄청난 시골에 아침 이슬 묻혀있는 어떤 한 풍경이고 그런 풍경을 꿈꾸면서도 지금 서울에 와서 굉장히 도시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왜냐면은 시골 사람들의 얽힌 문제들이 있는데 개발이 덜 된 곳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한테 치이는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시에서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꿈꾸는 풍경이 있지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소목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인식 속에서는 동물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본질적으로 평등해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고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잡지를 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제가 결국에는 원고를 받아서 얹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저한테 어떤 변화가 되는 얘기들을 좀 더 편하게 흡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첫 번째가 있고 그랬을 때 김다은 PD님 얘기도 정말 저는 궁금했고 다은 PD님 방송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또 가볍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재현주 선생님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 있을 때마다 아는 척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요새 되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회다, 이때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그 한 이유가 됐고, 윤신현 편집장님도 이렇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환경에 대한 솔루션으로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것 중에 굉장히 이상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극에 눈이 녹지 않게 하려고 뭔가 유리가루 같은 거를 뿌린다. 그래서 반사해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방식일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떤 효용이 있을까는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과학 기자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쉽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선생님이 질문 주신 고딕과 명조가 왔다 갔다 하고 색깔이 왔다 갔다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방금 전에도 회의하고선 그 얘기 하고 왔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고딕과 명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4가지 챕터가 있을 거예요. 그 챕터의 성격들이 조금씩은 다르고, 어떤 챕터에서는 굉장히 서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조금 딱딱하고 기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챕터에서는 고딕 서체를 써서 좀 더 텍스트와 그 모양새가 어울리는 형태로 풀어내고자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명조와 고딕이 한 챕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저의 실수입니다. 앞으로 고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기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기후 우울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색상은 아무래도 파란색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편집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잉크를 좀 독특한 잉크를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일반적인 인쇄는 4가지의 색깔,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검정색을 가지고 혼합해서 인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혼합해서 색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채도가 떨어지는 색깔이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이 색깔이 혼합했을 때 갑자기 침침해져요. 그래서 파란색을 사용하면서 혼합색을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처음 참관하는 잡지인데 어느 정도 눈을 사로잡을 요소가 필요한데 혼합을 하면 그것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환경 잡지인데 이 특수 잉크를 사용하면 잉크를 통을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 세척을 할 때도 굉장한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사용해야 되는 필요점이 있는데 이 통 세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이 잉크를 가지고 최대한 오래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한 가지 잉크로 인쇄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천연색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색깔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저도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갑자기 끝내겠습니다. 디자인에 관해서 진짜 아까 편집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들 디자인 얘기만 하신다고 텀블벅 때부터 계속 저 디자이너 정말 공이 크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해주는 어떤 디자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디자이너도 그렇고 저희 다른 편집위원들도 사실은 그
어떤 소통, 지금 이 책을 읽고 같이 읽어주실 어떤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저쪽에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과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다른 생산을 하실 분들과 어떻게 최대한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네, 잘 모신 것 같고요. 12호 때까지 12호가 나올 때까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는 그냥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저희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남상문 소장님도 설계를 하시면서 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지하주 대표님도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고 한데 저희도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경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사실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영향들이 또 있고 이런 정말 복잡한 어떤 현실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제가 정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금 어쨌든 이런 대량 인쇄 시스템 속에서는 저희가 최소한 3,000부 이상을 찍어서 하는 것이 가장 환경적인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저 정말 그것을 느꼈어요. 인쇄소에서 감리를 보면서 끝없이 저희가 속어로 야리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 네, 어떤 잉크가 제대로 종이에 먹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이가 나와요. 근데 저것이 3,000부 미만을 찍을 때 물론 다른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 대량 인쇄 시스템 하에서는 무조건 3,000부 이상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제가 왔거든요. 그런 공을 드렸고 3,000부 이상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12호 만들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변할지가 가장 기대가 돼요. 저를 둘러싼 환경과 제 삶이 어떻게 변할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좀 기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사실 대관 한